그 다음에 조금 보세요.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정리기업연대 정대협 사태가 지금 보통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봅니까? 올 것이 왔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지금 저도 유한부동산 철거 공동대책위원회 그 화요일 집회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어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전을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용수 경험자가 유한부 경험자가 그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요즘 바쁜 그런 이제 바쁘군요. 여러 가지 연락 오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언론사에서도 연락 오고 인터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이영훈 선생님께서는 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한 10여 년 이상을 작업을 했고 또 최근에 이제 곧 얼마 안 되는 시기에 아마도 그 위안부의 역사를 이제 전근대부터 근대까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검토하는 그런 아마 대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주 여기 기자회견에 있었을 때도 그런 점들을 이제 지적을 했는데 상당히 이용수 경험자가 이야기하는 부분들,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고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어떤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한일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위안부상 철거 공동대책위원회하고 이승만 학당이 공동 심포지움을 열기도 했고요. 언제죠? 며칠 잡았어요? 화요일입니다. 26일입니다. 26일 어디서 합니까? 학당 밑에 있는 어느 호텔이 있는데. 파시픽 호텔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명동 있고 파시픽 호텔 26일 몇 시죠? 시간 제가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위안부 문제의 전체적인 논의들을 할 계획입니다. 참 그동안에 이용훈 교수 팀이 고생하신 게 이걸 의외로 내부 폭로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만나는 아주 어떤 감동적인 장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의식을 억눌렀던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의 장애물이 되었던 이 단체가 성역으로 군림하면서 내부적으로 얼마나 문제 많은 행동을 했느냐. 특히 오늘 조선일보 보면은 탈북자들을 그러니까 말이에요. 월북하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이런 반역적 행동까지 했는데 이걸 이 정권이 지금 껴안고 있다. 비호하고 있다. 아니 공산화가 된 후에나 이래 해야지. 그래서 그동안 줄기차게 정한기 교수님이 소속되어 있는 이용훈 교수 팀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이 이제 참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힘이 붙는 것 같죠. 그동안에 항상 비판만 받다가. 우선 기본적으로 정대협 자체, 윤미향, 그동안에 신상 불가침으로. 그렇지, 신상 불가침. 그 영역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의혹의 눈초리를 갖게 됐고, 이미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우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 그 점에서 정말 획기적인 그런 이제 상황, 정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윤미향의 어떤 그런 회계 부정이라든가 정대협의 그런 정부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닌 위안부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지금 전국적으로 널려 있는 그 위안부상을 철거시키고 또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뭐 이 국민들에 대해서 이게 사기를 친 것이고 국제사회에도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문제를 빨리 수습해내고 한일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무슨 뭐 윤미향이의 문제라든가 정대협의 문제 혹은 이용수의 문제 우리가 현혹될 문제가 아니라 그 이용훈 선생님이라든가 계속 지적해왔던 것처럼 그 위안부 문제의 실체와 본질을 확실하게 장점화시켜서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은 지금 언론에서 터뜨린 이 정대협 윤미향 사태의 본질은 종군 위안부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사실 규명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신화가 있고 사실은 뭐고 하는 걸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사 일반에서 그 위안부 하게 되면은 강제로 끌려갔다. 강제. 네, 강제성의 문제. 혹은 이제 뭐 성노예다. 혹은 전쟁 범죄다.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를 다들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이용훈 선생님은 여러 각도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선 뭐 저도 2015년에 후가르대학에서 뭐 강의 도중에 이 문제를 건드려가지고 잘리는 그런 참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 문제로 삼았던 부분이 바로 이 성노예 문제인데 이건 정말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안부라고 하는 용어는 그 당사자들이 그래 제가 위안부였습니다 라고 스스로 커밍아웃을 하고 나온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성노예라고 하는 용어들은 그렇지 않고 그 위안부 할머니들 싫어하죠. 그렇습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성노예라고 하는 용어는 일본인가요? 그래서 거기 학자가 이제 그런 식의 과격한 용어를 이제 써가지고 그 위안부 문제, 정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겠다라고 해서 그 용어를 쓴 거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위안부 경험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는 아주 그 인권유린이거든요. 인권유린이죠. 그래서 그런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 그 대사관 앞에서 그 수요 집회를 그렇게 몇십 년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국가 간의 A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집 앞에 와가지고 매일 매주마다 와가지고 시위를 한다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 오방국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국가 간의 A에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학자들의 어떤 그런 연구를 통해서 밝히는 될 문제고 또 그런 이제 피해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면 되는 문제지 이런 식의 비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건 참 문제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했는데 야 뭐 당신은 학생들 이해를 못했던 것도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위안부의 그 실상을 보고 있노라면 참 그 경험자들이 하고 있는 그 증언집이 있어요. 꽤 오래됐습니다만. 근데 그 증언집을 검토해 보시게 되면 아마 대표님도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본군이 끌려갔다라고 초기에 그 증언집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들 인신매매입니다. 아버지가 뭐 팔거나 딸을 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강수의 그 소설에도 나와요. 단편 소설에도. 그러니까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는 거죠. 그걸 넘어갈 때 그 딸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참 참담한 그런 현실인데 근데 그것은 조선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훈할머니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버마에서도 그런 일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는 뭐 일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일본군이 개입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다고 그래서 그들이 무슨 뭐 시골에서 저기 뭐 적수국 세고 있는데 뭐 그런데 무슨 뭐 그냥 뭐 잡아갔다. 그건 뭐 근대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본군에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 한다면 바로 그야말로 목을 치는 강한 어떤 그런 군기가 서 있는 부대인데 그리고 이 조선인이라고 그런 것은 이등 국민이긴 하지만 일본 국민입니다. 자국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끌고 가서 그러니 성노예로 만들었다. 한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런 일들이 이 향촌사의 시골에서 만약에 발생했다 한다면 대표님 같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옆에 내 여동생이 끌려간다. 아니면 내 옆집에 있는 뭐 누나가 여동생이 끌려간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없어요. 사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강제 납치 또는 연행해가지고 종군 위안부로 끌고 간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에서도 다들 인정을 해요. 인정한다.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제도를 설정을 하고 이런 포주들에게 혹은 인신매범들에게 돈을 뿌려가지고 위안부들을 확보했으니까 뭐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또 관계성 아니냐 뭐 그렇게 또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종군위안부 모집을 하는 데는 한국 사람이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미세를 강조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내 뒤에는 일본군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위안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어떤 그런 모집한 것은 해탈하기 보기는 어렵고 이미 이 사창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저기 여자들을 위안부로 이제 저기 신분을 바꿔놓는 거죠. 그런 부류도 있고 여러겠죠. 그것만 전부 다가 아니겠죠. 이제 근데 전체적으로 그쪽 저 비중이 좀 높다는 그런 뜻인가? 높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위안부 중국이라든가에서 활동했던 위안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저기 일본군 기록들을 보고 있노라면 다들 이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팔릴 때는 저기 뭐 처음 팔려올 때는 뭐 40원에 팔린 경우도 있었고 20원에도 팔렸어요. 그런데 하북의 중국 지역에 들어가서 병창부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기 몸값이 뭐 6,000원이 돼 있고 5,0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미 몇 번과 전매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많은 경험들을 이미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는 뭐 전쟁 범죄다 전쟁 때문에 이게 상황에서 발생한 거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이제 식민지와 제국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조선 농촌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순의 하나의 로부터 발생한 그런 이제 문제였다. 뭐 그런 점에서 이용 교수는 이 문제를 단지 무슨 중일 전쟁기, 아시아 태평양 전쟁기 한정해서 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더 이 스펙트럼을 넓혀가지고 조선 시대까지 올라가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성문화는 어떠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장기 시계열로 문제를 보고 있어서 아마도 그 책이 나오게 되면은 가장 완성도가 높은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 그 책을 읽어보시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 2015년에 박근혜 아베 합의가 있잖아요. 그죠? 있었습니다. 최종 합의 그걸 지켜야지. 또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문재인 정권이 그 합의를 비판하면서도 합의를 안 지키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유효한 거예요. 그럼 그 정신에 충실한 것 같아요. 그죠? 다만 거기서 조금 뭡니까? 손해상입니까? 예. 소녀상입니다. 손해상 처리 문제가 거기 보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돼 있지. 합의에. 예.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지키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 정권이 과연 결단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데 하여튼 해결은
외교적 해결은 됐다고 봅니다. 이게 앞으로 다시 이 정권이 재기하고 나올 것 같진 않는데, 모르죠. 뭐 대선이 임박하면은 또 반일 종족주의를 들고 나와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하고, 그게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반일 종족주의에 말하자면은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야,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계기가 됐으면은, 왜 이랬냐면 반일 종족주의라는 것에 한국 사람들이 매여 있는 한 한국 사람들이 사고 체계가 종족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국민주의적인 사고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국민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부족국가 시대 때의 한 소속원인 그 같이 했자고 행동을 한다고. 일본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로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또 뭐 김일성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또 무조건 옹호를 하는 세력까지 있으니까 이래 되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고 국민이 아니라 이때 하급적 존재를 전략하는 건데. 그런데 하여튼 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복판에서,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총선보다도 이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이 정신사적 면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 상당히 이번 사건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즉, 반일 종족주의의 주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이게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이용수의 어떤 그런 발언에 우리 사회가 지금 막 흔들리고 그러는데, 그 이용수가 누구인가? 그 사람이 해왔던 발언들이 과연, 이 증언들이 과연 어떤가?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아갈 수가. 다만 나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정오심 선동 그만하자. 그렇습니다. 그거 좋은 말이 아닙니까? 그러고 역사를 제대로 아는 한국인, 일본인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그 두 가지 취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분이 과거에 했던 발언보다는 이 두 발언이 이번에 그 진심이 더 어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들한테 꼭 하나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한 10여 년을 넘는 그 심혈을 거치고 그렇죠.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가강하는 것도 뭐 더하고 뺄 것도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내용들을 어떤 편견이 없이 한번 그렇죠. 들어봐 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 이거는 역시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반일 종족주의 책을 꼭 읽어보시고 또 최근 나온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그리고 이 같은 맥락의 충성과 반역도 한층 읽어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반일 종족주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거냐. 그렇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선동에 넘어가는 순간 대한민국은 자유통일 못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류 국가는 꿈도 꿀 수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문제는 단순해요. 반일 종족주의에서 벗어나자.